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누구에겐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전달할 때 이건 신문에 나온 거야, TV에서 봤어 따위의 말들로 믿을 만한 정보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뉴스바가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보의 역사를 들으시면 언론은 정말 쉽게 믿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못된 언론이 가장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왜곡해온 대상을 하나만 말해보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노동을 꼽습니다. 오늘 전태일 열사 43주기를 맞아 노동에 대한 오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자협회보 장우성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역시 조선일보의 기륭전자 오보부터 알아볼까요? 예, 조선일보는 2008년 8월 22일자에 기륭전자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륭전자는 지금은 노사합의로 사태가 해결됐지만 네. 오랫동안 비정규직 문제와 해직자 복직 등 문제로 파행을 겪었던 회사인데요. 기사 제목을 보면 기사 내용을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1094일째 천막농성, 그동안 회사는 거덜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기사 요지는 이렇습니다. 노조 파업과 투쟁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건데요. 네. 매출은 급감하고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했고요. 이건 모두가 노사분규 3년 동안 일어난 일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 공장의 모든 생산 라인이 중국 상하이로 옮겨지고 연구소와 영업 부분만 국내에 남았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정규직 근로자 70여 명도 희망퇴직 형태로 사표를 내고 회사를 떠났는데 이 또한 노조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네. 이 기사 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거죠? 네. 조선일보가 언론중재의 결정 이후 실은 정정보 보도문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예. 기륭전자가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한 것은 노조 파업과 무관하며 적자의 주된 이유는 노조 파업이 아니라 다른 경영상 이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네. 이것이 정정보도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기륭전자의 상하이 공장 이전은 2005년 노조 결성 이전부터 계획되어 왔던 것이고요. 네. 경영상의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적자도 부실기업 인수와 해외 시장 투자 실패 등이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파업하고 분규가 일어나는 회사가 적자만 나면 이런 기사들을 써요. 네. 동아일보의 콜트 관련 오보는 어떤 내용이죠? 네, 콜트 악기는 기타를 생산하는 유명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2007년 생산직 근로자의 한 3분의 1 정도를 정리하고 하면서 네. 지금까지도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동아일보는 2008년 8월 2일에 이 콜트 악기 문제를 보도했는데요. 기사 제목은 인천 두 기업 엇갈린 운명이라는 기사입니다. 예. 이 기사에서 동아일보는 콜트 악기가 노조의 잦은 파업과 비협조로 해외 공장만 유지하고 부평 공장을 폐업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2011년 9월에 콜트 악기 노조가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예. 판결문을 좀 보면요. 콜트 악기의 폐업에는 원고의 파업뿐 노조의 파업뿐 아니라 여러 가지 경영상의 판단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인다. 이렇게 판시를 했고요. 예. 폐업이 순전히 노동조합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보도라고 이제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조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도 지적을 했고요. 예. 그리고 좀 판결문에서 기자의 책임을 지적한 부분이 좀 뼈아픕니다. 기자가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콜트 악기의 경영 상태 자료들만이라도 객관적으로 인용했다면 이런 오류는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동아일보사가 법원으로부터 기사 작성법을 교육을 받았군요. 네. 네. 자, 어제 조선일보에 실린 전국 노동자대회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그와 관련된 서울광장 집회 뒤 사진 혹시 보셨는지요? 네, 봤습니다. 네, 무질서한 쓰레기 더미 사진이 찍혀 있고 그걸 지난해 싸이 공연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더군요. 네. 예. 이거하고 정말 흡사한 오보가 4년 전에 있었죠? 동아일보였습니까? 네네. 네, 동아일보의 2009년 10월 12일자 민노총 다녀간 여의도 쓰레기장이라는 기사입니다. 네.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여의도에서 집회를 가졌는데요. 이때 발생한 쓰레기를 주최 측이 치우지 않아서 여성 청소 영역 요원들과 알바생들이 큰 고초를 겪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쓰레기를 치우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조합원들은 집회 뒤에 인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스포츠 중계를 보고 있었다. 이런 내용도 덧붙여져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그 공공운수연맹의 해명은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공원의 사용 허가를 위해서 청소용역 계약업체와 130만 원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네. 오히려 용역업체 쪽에서 모든 쓰레기는 자기네들이 치울 테니까 공공운수연맹 조합원들은 쓰레기에 손을 대지 말라고 요구를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용역업체 쪽에서는 이것들을 폐유지로 팔아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뒷얘기입니다. 네. 어제 그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요. 지난 일요일 전국 노동자 대회에 관한 그 기사, 그 용역업체하고 계약 체결한 내용을 써놨어요. 아, 예. 알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질서한 집회의 그런 증거로 그 사진을 띄워놓고, 심지어는 지난해 싸이 공연, 서울광장에 있었던 싸이 공연 때 그 참가자들이 쓰레기를 치우는 사진하고 대비를 시켰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요, 지난해 싸이 공연이 끝나고 일부 언론이 그 공연 뒤에 그 쓰레기 문제를 지적했거든요. 뒷맛이 안 좋았다, 뒤끝이 안 좋았다, 이렇게. 근데 참 4년 전에 동아일보 오보를 오늘의 조선일보가 형식도 똑같이, 수법도 똑같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동아일보가 4년 전에 정정 보도는 했습니까? 그 운수연맹에 따르면 동아일보도 오보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하지만 공공운수연맹이 기사와 똑같은 크기의 정정 부분을 요구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좀 받아들일 수 없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당시에 집회도 갖고 동아일보 절동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아일보 홈페이지 검색해본 결과 아직까지도 정정 보도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네. 저도 그 주신 자료 보고 들어가 봤는데 정정 보도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동아일보 얘기는 오보의 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미 첫 보도하고 똑같은 네. 크기로 정정 보도하라는 요구가 부당하다. 네. 그런데 정정 보도는 그래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10이라는 크기만큼 오보를 냈으면 그만큼 정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정 보도가 그야말로 뭐 손바닥 반만한 크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뭐 법적으로 규율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 원고가 이제 법원에 요구할 때 기사만한 크기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법원에서 이제 인정을 하면은 그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아무래도 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이라는 게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그 소모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어내기까지는 여러 가지 좀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정정보도 이미 확인만 되면 기사의 크기는 당연히 그 원 기사에 준하는 그 정도로 그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은 뭐 굳이 분쟁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뭐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는 오보가 났을 경우에 뭐 한 면을 털어서 그 과정들을 상세하게 이렇게 그 보도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해외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걸 좀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검토해서 그 정정 보도와 관련된 오보와 관련된 대응 법률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이른바 친재벌 보수 언론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 노동 문제 왜곡에는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7월 현대차 희망버스 때 있었던 오보 사례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2,500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폭력 시위를 벌였다는 기사인데요. 네. 그 한국경제는 지난 7월 22일자에 불법 폭력 사태로 얼룩진 현대차 울산공장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 제목은 쇠파이프 든 2,500명, 펜스 뜯고 강제 진입이라는 것이었는데요. 네. 이 기사에 나타난 현대차 울산공장 현장은 이렇습니다. 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시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그 희망버스를 타고 2,500명이 도착을 했는데요. 예. 이들이 공장 강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죽봉과 쇠파이프로 무장한 채 공격해서 8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그 현대차 노동자들과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들은 2,500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공격했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는데요. 현장에 있었다면 도저히 쓸 수 없는 기사라는 반박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은 시위대는 대나무로 된 만장을 들고 있었을 뿐이고 오히려 용역 경비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어찌됐든 2,500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공격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믿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 비정규직 노동자 그 사망 건 때문에 그 당시 그 노동자들 집회 참석한 노동자들이
어떤 분노를 느끼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네. 저도 그날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쇠파이프를 든 노동자는 없었습니다. 네. 다 만장을 들고 있었던 게 그게 사실관계에 부합합니다. 네. 뭐 한국경제신문 그 유성기업 사태 때도 오보를 한 매체 아닌가요? 예, 그 최준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발언이 화근이었는데요. 2011년 5월 23일에 최 장관은 유성기업 사태에 대해서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봉 7천만 원이 넘는 회사 근로자들이 불법 파업을 벌이고 있다. 예.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언론들이 최 장관의 발언을 이용해 보도했습니다만은 한국경제는 특히 이튿날 3면 톱기사를 통해서 이 주장을 좀 더 부각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제목을 보면 연봉 7천만 원 넘는데 파업, 현대차 부품사 5,000고 멈출 위기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성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 직원의 연평균 임금은 5,710만 원이고 예. 남자 직원 평균 연봉은 조금 높지만 역시 5,819만 원에 그쳤습니다. 예. 그리고 유성기업 노조는 연봉 7천만 원이 되려면 25년 이상 근속자가 휴일 없이 추가 근로를 해도 될까 말까한 수준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여기서 논란을 키운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일주일 뒤인 5월 30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KBS 라디오 연설에서 연봉 7천만 원을 받는 회사의 근로자들이 불법법을 벌이고 있어서 안타깝다. 이런 주장을 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그 진보신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방송한 KBS 상대로 그 언론중재위에 정정 보도를 냈는데요. 중재위는 언론중재 사안이 아니라면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뭐 거기서 이명박 그 당시 대통령이 그 유성기업이라고 딱 찍어서 얘기는 안 했지만, 네네. 그 7천만 원 받는 근로자들이 불법 파업을 벌이는 게 안타깝다. 그래서 다들 유성기업이라는 걸 알았죠. 네, 당시에 또 화제가 되고 있었던 사업장이니까요. 그리고 연평균 임금 5,700만 원, 뭐 이걸 지금 듣는 분들에 따라서 많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적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7천만 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게다가 또 유성기업의 노동자들은 다른 사업장들보다 근속기간이 길더군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하면 유성기업이 다른 데보다 특별히 돈을 많이 받는 네네. 그런 귀족 직원들, 특히나 노동자들이 귀족 노조원들은 아닌 거죠. 이 기사가 나간 이후에 한국경제 칼럼이 하나 실렸는데요. 네. 거기에는 5천에서 7천만 원을 받는 유성기업 노동자 이렇게 좀 기사가 나와 있었고요. 일부 온라인 기사에서는 이 잘못된 부분들을 좀 바로잡는 기사가 나가기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네. 은근슬쩍 네. 이제 바꿔놓는 거죠. 예, 예. 잘못된 걸 알았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되죠. 네. 그래요. 참. 한국경제신문의 또 다른 오보는 또 뭐가 있죠? 네, 복수노조 교섭 창구단이라 문제인데요. 당시 이 법 제정 과정에서 정부와 재계 의견이 좀 갈라져 있었죠. 네. 그 정부와 재계와 그 노동계 의견이 좀 갈라져 있었는데요. 그 정부와 재계는 창구단 일화를 좀 지지했고 노동계는 반대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한국경제하고 국민일보에 2011년 2월 22일자에 좀 눈에 띄는 기사가 실립니다. 그 삼성경제연구소 등이 참여한 복수노조 해외 실태조사단이 ILO 국제노동기구를 방문해서 그 인터뷰를 했는데 ILO 간부가 창구단일화 정책을 지지했다는 겁니다. 예. 그 국제적인 노동단체가 창구단일화 정책을 지지했다니까 상당히 파급력이 있었죠. 그 기사에 따르면 카렌 커티스 ILO 국제노동기준국 부국장은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할 때 고섭 창구를 단일화해야 된다. 그리고 창구단이라는 좋은 제도라고 밝혔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수노조에게는 교섭권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예. 이는 그 창구단일화를 반대해왔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국내 노동단체와 세계적인 노동단체인 ILO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한국 언론과 인터뷰했다는 그 카렌 커티스 부국장한테 네. 공문을 보내서 확인을 요청했는데요. 그 카렌 커티스 부국장은 한국경제신문 기사, 특히 소수노조 교섭권 안 줘도 된다는 그 제목은 상당히 왜곡되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인터뷰 당시에 단체 교섭 제도는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맞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답변을 했고요. 예. 그리고 단체 교섭을 실시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소수 노조에게도 단체 교섭권을 줘야 된다고 언급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 기사 작성한 분이 좀
낯이 익어서 찾아보니까 윤모 노동 전문 기자 이 당시에 네네. 한국경제신문의 윤모 기자. 네. 저희가 창조 컨설팅, 노조 파괴 업체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창조 컨설팅의 내부 문건을 국회로부터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거기 보니까 이분의 이름이 담겨 있더군요. 네네. 그 문건이 뭐였냐면 주요 기관 연락처가 적혀 있는 내부 문건이었습니다. 네네. 국정원, 검찰, 경찰, 그리고 주요 기관. 이게 유성기업이 현대자동차의 중요한 하청기업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관련, 경총, 거기에 들어있는 유일한 기자가 바로 이 기사를 쓰신 윤모 기자였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거기 이 윤모 기자 이외에 또 하나의 언론사가 등장하는데 이게 YTN이었습니다. 아, 예, 그렇죠.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요. 지분구조를 보면은 현대그룹하고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어떤 구조의 신문인가요? 네, 한국경제의 최대 주주는 현대자동차입니다. 네. 지분율은 20.55%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현대자동차를 포함해서 4개 정도의 주요 대기업이 비슷한 지분들을 갖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수의 기업들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주주들의 경영권이나 편집권 간섭은 타 경제신문에 비해서는 비교적 없는 편이라고 전해집니다. 예. 그래서 한국경제가 종합편성 채널을 신청했다가 탈락했을 때 당시 기자들이 사장을 소환해서 편집국에서 총회를 열기도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기업 논조는 어떤 한국경제의 태생이라든가 소유 지분을 볼 때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이외의 다른 주주라면 삼성 등 같은 이제 재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삼성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SK라든가 아무튼 주요 대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이 하려고 했던 게 종편인가요? 보도 채널인가요? 종편입니다. 종편이었나요? 종편에서 그때 한국경제만 탈락을 했죠. 한국경제가 탈락을 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자협회보 장우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